사돈 몇 년 군번이세요? 그 육사 기수로 치면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 상견례라는 엄숙한 자리 육사부심에 잔뜩 취한 대령이 수수한 차림의 여자를 깔보며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읽었고 군기 빠진 여군 출신 아줌마 취급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로 기선을 제압하려 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관찰이었다는 것을,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을. 30년 군 생활이 단 한 번의 상견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살떨리는 하극상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정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송림제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입구를 호위하듯 서 있는 이곳은 군 장성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은밀한 자리를 마련할 때 즐겨 찾는 곳이었죠. 오늘 저녁 이 식당의 가장 안쪽 룸인 청송실에는 두 가문의 운명을 가를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가 송림제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육군 대령 노종칠 54살의 연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어깨를 펴고 가슴팍에 달린 4줄의 약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훈장이자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 줄 무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종칠의 뒤를 따라 아내 이명숙과 아들 노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숙은 52살의 전업주부로 남편의 그늘 아래서 30년을 숨죽이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남편의 표정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져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1살의 아들 준호는 육군 대위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아버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처럼 굽어 있었죠.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종칠은 안내 직원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청송실 예약한 노종칠 대령이야. 안내해. 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정복 차림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은 민간 장소라 가급적 정복 착용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종칠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입술 한쪽이 실룩거리더니 그의 목소리가 식당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 감히 대령한테 훈수야? 이 정복이 뭔지 알아? 나라 지키는 군인이 정복 입고 밥 먹는 게 뭐가 불편해? 당장 지배인 불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명숙이 남편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지만 종칠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결국 지배인이 달려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고 종칠은 그제야 콧방귀를 뀌며 청송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명숙의 눈가에는 익숙한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청송실에 들어선 종칠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8명이 앉을 수 있는 원목 테이블 위에는 백자 화병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의 작은 연못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조금 뒤로 빼 각도를 조절하더니 테이블 위의 수저와 물컵 위치까지 직접 손을 대어 바꾸었습니다. 여기가 상석이야. 사돈이 오면 저쪽에 앉게 해. 그가 아들에게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예지의 어머니,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 자신도 자세히는 몰랐지만 예지가 우리 엄마는 군에 계셔라고 짧게 말했을 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담담함이었죠. 약속 시간은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종칠은 일부러 20분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기선 제압의 기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먼저 와서 공간을 장악하고 상대가 들어올 때 여유롭게 맞이하는 것. 30년 군 생활에서 그가 터득한 서열 정리의 법칙이었습니다. 6시 29분 청송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칠은 반사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입구로 들어서는 두 여자를 보았습니다. 앞서 들어온 여자는 48살의 한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액세서리라고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전부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차림. 종칠의 눈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뒤로 29살의 딸 이매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은 시간 엄수가 기본인데 1분 늦으셨네요. 지원은 아무 대꾸 없이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칠이 지정해 둔 자리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지도 어머니 옆에 앉았고 준호는 그런 예지를 향해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종칠은 지원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정복도 아니고 배지도 없고 어깨에 별이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민간연구원이라고 했고 어머니도 군에 있다고는 했지만 이 차림이라면 기껏해야 행정실 공무원 정도겠지. 뒷배경 없는 만만한 상대. 그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나눠야죠. 종칠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펴고 약장을 과시하듯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현재 육군 대령이고 연대장 직책을 맡고 있죠. 아시다시피 군인은 이름보다 군번이 먼저예요. 사돈, 몇 년 군번이십니까? 지원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종칠은 그 침묵을 두려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겁먹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라고. 입가에 비릿한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편하게. 군인은 기수야. 넌 빠져. 종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아들을 잘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1살의 대위가 아버지 앞에서 병사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예지가 준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지만 그 위로의 손길도 종칠의 시선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상대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종칠은 그 침묵을 밀린 것으로 읽었습니다. 저쪽은 이미 졌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 사돈께서 말을 안 하시니 내가 좀 더 얘기해야겠네요. 종칠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테이블까지 들으라는 듯이. 내가 그 당시 시절에 말이야.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진급했어요. 37기 중에 나처럼 연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손에 꼽죠? 박정태, 김수영, 이런 놈들은 다 나한테 밀렸어. 군 생활이라는 게 결국 서열이에요.
위에 서는 놈이 있고 밑에 깔리는 놈이 있는 거야. 그는 30년 군 생활 동안 자신이 밟고 올라간 동료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고 눈빛에는 도치의 빛이 어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준호는 아버지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707 특임대 시절 작전 전에 목표물을 관찰하던 것처럼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눈빛은 차분했으며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종칠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기선은 자신이 잡았고 서열은 정해졌으며 사도는 겁에 질려 입도 못 대고 있다고. 그 착각이 그를 파멸로 이끌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송림제의 한정식은 12가지 반찬이 차례로 올라오는 코스로 유명했는데 첫 번째 전체 요리인 도토리묵 무침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종칠은 젓가락을 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지원의 수수한 차림새를 훑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평가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직업이 뭐예요? 아까부터 군에 계시다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원은 젓가락으로 묵을 집어 입에 넣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군에 있습니다. 종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대답이 그에게는 확인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죠. 군에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직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이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아마 국방부 어딘가의 행정실에서 서류나 정리하는 하급 공무원일 거야. 여자가 군에 있어봤자 그 정도지. 그의 머릿속에서 지원에 대한 이미지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자분들이 군에 계시면 대부분 행정 쪽이죠. 서류 정리하고 보고서 타이핑하고 뭐 그런 일들. 힘드시겠어요, 나름대로. 그의 말투에는 위로의 탈을 쓴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상대의 말을 들었을 뿐이었죠. 그 무표정함이 종칠에게는 또 다른 확신을 주었습니다. 반박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 완전히 밀렸다. 명숙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녀는 예지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지 씨, 연구원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연구를 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들 대단하더라고요. 예지가 대답하려는 순간 종칠이 끼어들었습니다. 여편네는 음식이나 먹어.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명숙의 입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장면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존재감이 지워지는 그 익숙한 굴욕. 예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게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인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종칠은 이제 예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9살의 민간연구원. 준호의 연인이자 오늘 이후로는 자신의 며느리가 될 여자. 그는 예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수수한 화장, 조용한 태도. 나쁘지 않군. 하지만 뭔가 부족해. 그의 머릿속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지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각오해야 할 게 있어요. 종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훈계하는 듯한 톤이 실려 있었죠. 우리 집은 군인 가문이에요. 3대째 군인이지.
내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나도 군인이고, 준호도 지금 육군 대위야. 이런 집안에 들어오려면 내조를 잘해야 해. 요즘 젊은 것들이 평등이니 뭐니 하는데 그건 바깥 세상 얘기고 군인 가정은 달라요. 여자가 뒤를 잘 받쳐줘야 남자가 진급하는 거야. 사돈,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은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응수한 것이었죠. 종칠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로 돕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내조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 뭐? 종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지의 말을 자르며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쾌함이 번졌고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서로 돕는다고? 아,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 어른이 말하면 듣고 있어야지 말대꾸야. 예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예지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준호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31살의 육군 대위가 아버지 앞에서 또다시 병사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종칠은 다시 예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을 넘어 적대감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지 씨,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 한부모 가정이라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예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찔했고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지원의 찻잔 든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닌데 솔직히 걱정은 되죠. 한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교육이 좀 부족하다고들 하잖아. 아까 말대꾸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종칠의 말이 청송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예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예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지원만이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분했고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주변의 소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종칠은 그 침묵을 또다시 오해했습니다. 저 여자는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딸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한마디 못하는 걸 보니 역시 내가 봤던 대로 별거 없는 사람이군. 그의 입가에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뭐, 그래도 예지 씨가 우리 집안에 잘 적응하면 되는 거죠. 내가 가르쳐 줄게. 군인 가정이 어떤 건지, 서열이 뭔지, 예의가 뭔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 돼요.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붉은 액체가 그의 입술을 적셨고 그 위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열은 완벽하게 정해졌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돈은 겁에 질려 입도 못 대고 예비 며느리는 울먹이고 자기 아들마저 자신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잠시 복도 쪽을 향해 눈을 돌린 것을, 청송실 밖 복도 끝에 서 있던 한 사람과 그녀가 눈을 마주친 것을.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 무언가가 전달되었습니다. 작전 개시, 무언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종칠은 여전히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와인을 더 따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길을 죽여놨으니 앞으로는 순순히 따라올 거야. 이게 서열이고 이게 군인 가문의 법도지. 그의 눈에는 확신의 빛이, 입가에는 경멸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독배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의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관찰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기록이 곧 그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종칠은 그 모든 것에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오만이라는 이름의 눈가리개가 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2가지 반찬 중 8번째인 갈비찜이 올라왔고 종칠은 이미 와인 한 병을 거의 비운 상태였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몸짓은 더욱 과장되었으며 눈빛에는 술기운과 오만함이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청송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칠은 와인잔을 들어 지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강압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죠. 사돈, 한 잔 받으시죠. 오늘 좋은 날인데 술 한 잔은 해야지. 지원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술은 안 합니다. 짧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칠에게 그것은 도전으로 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고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선배가 주면 독약이라도 받는 게 예의 아닙니까? 사돈이 군에 계시다면서요. 군인이 술을 거절해요? 그는 와인잔을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종칠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관찰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칠은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술기운에 취한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상대의 고집만 보였을 뿐이었죠. 이거 받으라니까. 종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 순간 잔에서 붉은 액체가 출렁이며 지원의 베이지색 블라우스 위로 튀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천위에 번지며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청송실 안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지가 숨을 들이켰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원만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라우스에 번진 와인 얼룩을 잠시 내려다보았고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종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칠은 사과하는 대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군대 기합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 영광인 줄 아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무례함을 유머로 포장하려는 치졸한 시도였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선을 넘은 행동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아무 반응도 못하는 걸 봐. 완전히 눌렸어. 준호가 급하게 냅킨을 집어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수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31살의 아들이 아버지의 만행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냅킨을 건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냅킨을 받아 블라우스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고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종칠은 그 장면을 보며 또다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과시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내가 한 분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사돈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종칠은 스피커폰을 켜고 사단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청송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노 대령. 사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건조하고 낮은 톤이었죠. 종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지금 제가 아들 상견례 중인데요. 안사돈한테 인사 좀 시켜드리려고요. 제가 얼마나 좋은 분들 밑에서 근무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그 톤에는 미묘한 경직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 대령, 지금 통화 곤란해. 나중에 연락해. 뚝.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종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사단장에게 퇴짜를 맞은 것이었죠.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옆에 누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건가? 하지만 그 찰나의 불안은 금세 자기 합리화로 덮어졌습니다. 아, 사단장님이 좀 바쁘신가 보네. 중요한 손님이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친한 사이야. 나중에 따로 인사시켜 드릴게요. 종칠은 급하게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미묘한 동요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이 잠시 그를 훑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종칠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예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9살의 젊은 여자. 아까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던 그녀를 더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위가 다시 확립될 것 같았습니다. 예지 씨, 우리 집에 오면 아침 점호부터 다시 배워야겠어요. 우리 집안은 군대식이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아침 준비하고 그게 군인 아내의 기본이야. 예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지원이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예지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힘을 얻으려 했지만 종칠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부모 가정이면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버릇이 좀 없는 건가? 아까부터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 보면. 지원이 예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의 손길이었고 동시에 참으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종칠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약자들끼리 뭉치면 뭐가 달라지나? 결국 강한 쪽이 이기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고 군대 이치고 가정 이치야. 그의 말이 청송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고 준호는 주먹을 쥔 손을 테이블 밑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그것은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복도 끝에 서 있던 누군가에게는 신호로 읽혔을 것입니다. 종칠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술 기운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자신의 권위가 이 자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아까부터 군번을 안 말씀하시는데 혹시 군번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낮은 계급이라서?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종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청송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원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통제된 무언가. 그 군번줄이 자네 목을 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종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 싸늘한 것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그 감각을 금세 덮어버렸습니다. 아,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협박이에요? 종칠이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웃음에는 아까와 같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예지도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예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심의 빛이 서려 있었죠. 지원과 예지가 청송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종칠과 명숙, 그리고 준호만 남았습니다. 종칠은 텅 빈 자리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쫄아서 도망가네. 맞지? 내가 이겼어. 그는 혼자 웃으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만이 텅 빈 청송실에 허무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준호의 숨이 끊긴 듯한 침묵 속에서 명숙은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종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욱신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돈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지. 완벽한 승리였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여전히 당당해 보였고 그것이 그를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종칠은 아내 명숙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봐라. 아무 일도 없잖아. 어제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허세야, 허세. 며칠 지나면 준호한테 연락 올 거야. 명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 위에 반찬을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죠.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믿을 때의 저 과시욕, 저 거만함.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차갑고 고요한 눈빛. 종칠은 정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소의 병사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종칠은 차창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병사들의 경례 자세는 정확했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한 어딘가 경직된 얼굴들. 종칠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차를 몰았습니다. 연대 본부 건물에 들어서자 행정반 병사가 달려와 경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정 보고해. 연대장님, 오늘 일정에 변동이 있습니다. 병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종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변동? 무슨 변동?
오전 참모회의는 예정대로입니다만 상급부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주요 인사 및 감사 일정 조정 공지인데요. 저희 연대장님께서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종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배제? 그가 반문하기도 전에 병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단 인사참모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었죠. 종칠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지휘관 회의 참석 명단. 사단 예하 모든 연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행정착오 아니야? 2번 확인했습니다. 저희 연대만 명단에 없습니다. 종칠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불쾌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사단에 연락해서 확인해. 착오일 거야. 병사가 나가고 종칠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착오겠지. 오전 9시 참모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칠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부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참모들의 시선이 자꾸 피해갔습니다. 보고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직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칠은 그것을 느꼈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종칠은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끊긴 통화가 찜찜했고 회의 명단 배제 건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사단장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이 아니라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실입니다. 나 노종칠 대령이야. 사단장님 바꿔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지금 외부 일정 중이십니다. 통화가 어려우십니다. 외부 일정? 언제 끝나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종칠의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연대장인 자신에게? 그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가 차단한 거야. 사단장님이 바빠서 그런 거지. 별일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지만 불쾌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칠은 장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장교들이 일어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례가 형식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팔을 올리는 동작은 정확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누구도 평소처럼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종칠은 식판을 받아들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앉으려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변에 앉아서 아첨 섞인 말을 건네던 중대장들이 오늘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종칠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움직이는 소리만 크게 들렸고 주변의 장교들은 소곤소곤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소곤거림이 자신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불쾌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인사참모와 마주쳤습니다. 인사참모는 종칠을 보자 잠시 멈칫했고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움? 아니면 회피? 연대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례를 하는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종칠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려는데 인사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연대장님, 오후에 시간 되시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대외보고 및 주요 회의 자료 열람 권한에 대한 건입니다. 상급 부대에서 보안 재인증을 이유로 단계적 제한 조치를 통보해 왔습니다. 종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료 열람 권한 제한? 연대장인 자신에게? 무슨 소리야? 재인증이면 다른 사람들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확인 결과 현재는 연대장님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참모는 그 말을 끝으로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종칠은 복도에 혼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다 우연의 일치야.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골프 모임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사단 참모장이 주관하는 모임이었는데 연락 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상급부대 지시로 감사 대응 회의가 소집되어 주말 일정이 강제 취소되었습니다. 종칠은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참모장에게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아까 사단장실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그 말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종칠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종칠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지한테 연락해봤냐? 답장해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종칠은 핸드폰 화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종칠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 왔어?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루 종일 연락 없었어요. 종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부터 계속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종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죠. 종칠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꺼놨어? 왜? 불쾌함을 넘어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든 그 시각 용산의 국군방첩사령부 청사 5층에서는 불이 켜진 채였습니다. 48살의 한지원 소장은 책상 앞에 앉아 한 권의 서류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노종칠 대령 관련 자료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3년 전의 사건 번호와 비공개 문서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과 똑같이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긴 그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자료 재검토 요청, 우선순위 상향 조정. 잠들어 있던 파일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종칠은 여느 때처럼 부대로 출근했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이상한 분위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회의 명단에서 배제된 것, 자료 열람 권한이 제한된 것, 사단장실 비서의 차가운 응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죠. 출근길 내내 종칠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혀끝이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연대 본부 건물에 들어서자 행정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인사개원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종칠이 집무실로 향하자 인사개원이 급히 따라왔습니다. 연대장님, 방금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공문? 어디서? 인사개원은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종칠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 찍힌 발신 부서를 보는 순간 그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국방부 로고 아래 적힌 글자. 국군방첩사령부. 종칠은 집무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기보안 감사 자료 제출 요청. 제목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 공문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종칠의 눈이 서류 중간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3년 전의 사건 번호가 정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공개 참조 문서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죠. 종칠의 목구멍이 바짝 졸아들었습니다. 3년 전, 그가 대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훈련 중 사망사고. 그날 체육관에서 맡았던 고무 매트 냄새가 갑자기 코끝을 스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하얗게 질린 병사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서명해야 했던 보고서 첫 줄. 훈련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종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온이 38도를 넘는 날, 그는 병사들에게 완전군장 구보를 명령했습니다. 나 노종칠은 이 정도로 쓰러지지 않아. 그의 말이었죠. 당시 상급부대의 도움으로 사건은 조용히 묻혔고 유가족에게는 적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종칠은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번호가 왜 여기에? 종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파고 있어.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종칠은 급히 전화기를 들어 감찰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가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감찰과입니다. 나 노종칠 대령이야. 오늘 공문 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톤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고 어떤 온기도 없는 목소리였죠. 노 대령님, 저희는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료 제출 기한 내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내 말은 왜 갑자기 3년 정건이 나오는 거냐고. 그건 이미 종결된 사안 아니야? 종결 여부는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문의는 공식 채널로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식적인 종료 멘트였지만 그 절차적 냉정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종칠은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는데 그런 놈이 공식 채널로 문의하라고? 종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지만 땀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칠이 인트라넷에 접속해 주요 문서를 확인하려는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보안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종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인사참모가 말한 단계적 제한 조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급히 정보통신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연대장이야. 인트라넷 접속이 안 되는데 뭐가 문제야? 연대장님, 상급부대에서 계정 보안 점검 및 2차 인증 강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연대장님 계정은 재인증 대기 상태입니다. 재인증은 언제 되는 건데? 저희 권한 바뀝니다. 상급부대 승인이 필요합니다. 종칠은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연대장인 자신이 부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는 손으로 얼굴을 훑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종칠은 장교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인사개원과 마주쳤습니다. 인사개원은 종칠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경례를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칠이 지나가자마자 급히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종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이 뭔가 알고 있어. 아까 공문이 오기 전에 이미 뭔가 들은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인사개원은 자신의 과거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사건의 서류도 그가 다루었을 것입니다. 감찰에서 그를 먼저 불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칠이 퇴근하기 위해 차를 타고 부대 정문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위병소에서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차량을 세우고 꼼꼼히 검문을 시작한 것이었죠.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차량 내부 확인해야 합니다. 종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대장 차량을 검문한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지시사항입니다. 상급부대에서 전 차량 검문 강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사무적인 차가움만 있었습니다. 종칠은 이를 악물었지만 검문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병사들이 트렁크와 뒷좌석을 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목덜미까지 열이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이 끝나고 부대를 나서는 종칠의 손은 운전대를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굴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칠은 단골 식당에 들렀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죠. 군 간부들이 자주 찾는 식당으로 주인과도 얼굴을 터놓은 사이였습니다. 종칠은 평소처럼 안쪽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죄송한데요. 당분간 군 관련 단체 예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도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만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은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아니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종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종칠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명숙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종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지만 오늘은 그런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담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천장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공문 하단에 박혀있던 발신 부서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그 글자가 마치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년 전의 체육관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종칠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상견례 때 그 여자?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방첩사 공문이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칠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연대장의 그것이었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대로 출근하고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과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실권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지휘관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종칠은 정복을 차려입고 사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배어 있었고 운전대를 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사단 본부 건물에 도착한 종칠은 2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는 이미 다른 연대장들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종칠이 다가가자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종칠은 턱을 굳힌 채 회의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헌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종칠이 문을 열려고 하자 헌병 중 한 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 참석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종칠의 턱이 더 굳어졌습니다. 헌병에게 제지당하다니. 연대장인 자신이. 무슨 소리야? 지휘관 회의에 연대장이 안 들어간다고? 상급부대 지시사항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인사참모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헌병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종칠은 복도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결국 종칠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군 생활에 닫히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단 본부를 나서기 전 종칠은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지. 사단장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종칠은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비서가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가져다 준 커피가 식어가며 퍼지는 쓴 냄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단장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들어갔다 나왔지만 종칠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비서는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종칠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의 공기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존재가 서류 사이로 지워진 것. 3시간이 되었을 때 비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오늘은 면담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왜 어려운지, 언제 가능한지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종칠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시간 동안 앉아있던 자리에 그의 체온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대로 돌아온 종칠은 장교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동작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고 연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종칠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앉아있던 장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식판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 달그락, 그리고 발걸음 소리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종칠의 주변 테이블이 텅텅 비어갔습니다. 30초도 되지 않아 그의 주변 반경 5m 안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3 테이블이나 떨어져 앉았습니다. 종칠은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은 저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계급을 달고도 사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식사를 포기하고 집무실로 돌아온 종칠은 인사과장을 불렀습니다. 인사과장이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저래? 인사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연대장님께서 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셨다는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재조사?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 정확한 출처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문이 행정반을 거치면서 참조 목록이 누군가의 입에서 흘렀다고 합니다. 3년 전 사건이 재검토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종칠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가. 저녁이 되어 퇴근하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노 대령님, 전화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정기 모임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만 당분간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칠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있어서 회원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칠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곳. 그는 휴대전화를 열어 전후의 단체 대화방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꺼져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십 개의 이름이 빼곡했는데 이제 절반 이상이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단된 번호들이었습니다. 몇몇은 이름 대신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종칠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소주병을 따서 잔에 부었습니다. 1잔, 2잔, 3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몸 안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등을 돌렸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30년을. 명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게 진짜 저 사람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허세와 권이라는 갑옷을 벗은 뒤에 남은 것. 여보, 밥은 먹었어요? 종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종칠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아직도 빈 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들 중 어느 것도 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상견례가 있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종칠의 세계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집안에서만큼은 가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든 최소한 이 집만큼은 자신의 성이라고,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마저 오늘 밤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종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회의에서 배제되고 자료 열람이 차단되고 누구도 그에게 보고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연대장이라는 직책은 있었지만 실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명숙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52살의 아내는 30년 동안 이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온 여자였습니다. 종칠의 고함과 폭언을 견디며 아들 준호를 키우며 군인 아내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굳어 있었고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복 대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종칠은 그것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온 거야? 부대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떨림과는 다르게 단단했습니다. 명숙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예상한 사람처럼 30년의 결혼 생활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작된 폭언, 승진할 때마다 더 심해진 권위주의, 아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고함 소리. 그녀는 군인 아내니까 참아야 한다고,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그날, 남편이 낯선 여자에게 술을 뿌리고 젊은 처녀에게 한부모 가정이라고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마지막 닻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종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데?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종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래?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심판할 거예요. 파혼입니다. 종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야 이게?
시스템이 심판한다고? 무슨 드라마 대사야. 그깟 파혼 안 하면 되지. 여자가 어디 없어서. 그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그 웃음이 얼굴에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때 아버지가 하신 일들,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집안 서열 좀 잡은 게 뭐가 잘못이야. 종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기 방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예지 어머님한테 술을 뿌리셨잖아요. 손이 미끄러진 거야. 그걸 가지고 뭘. 예지한테 한부모 가정이라고 모욕하셨잖아요. 사실을 말한 게 뭐가 모욕이야. 그날 그분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기억하세요? 그게 녹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녹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방첩사 공문이 온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종칠의 입이 멈췄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스마트폰, 그것을 뒤집어 놓던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날아온 방첩사 공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설마 그런 걸로 뭘 어쩌겠어. 녹음했으면 어때서. 종칠은 다시 자기 합리화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고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아온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점호처럼 시작되던 아버지의 훈계, 성적이 떨어지면 쏟아지던 폭언, 군대에 가서도 끊이지 않던 압박.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끊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아버지 옆에 계속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칠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부대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방첩사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요. 3년 전 사건이 재검토된다는 얘기요. 저도 인사과에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보직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준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출이든 보직 변경이든 최악의 경우 전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휘관한테 면담도 요청해뒀습니다. 종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전역까지? 내가 감히? 종칠이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아직 진급도 안 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끝난다고? 네. 아버지 때문에 저까지 끝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이 종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종칠이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선 순간이었습니다. 종칠이 손목을 비틀어 빼려 했지만 준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연대장님. 준호의 입에서 나온 호칭에 종칠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연대장님. 제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준호는 아버지의 손목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종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대장님이라고 불린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연대장님.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종칠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명숙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무거운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놓아둔 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둔 가방이었습니다. 종칠은 그제야 그 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노종칠 씨, 그 호칭에 종칠이 움찔했습니다. 여보가 아니라 노종칠 씨,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종칠은 손을 뻗어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야, 잠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나한테 이래?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나까지 악기가 될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 보낼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카드사의 문자였습니다. 귀하의 가족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종칠은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생활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기름값, 점심 한 끼 살 돈,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대령의 체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저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분의 밥과 반찬. 하지만 이제 이 집에 남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종칠은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종칠은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아침을 맞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목이 뻣뻣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침대에서 잔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떠나면서 음식은 챙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새로 장을 볼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카드가 정지된 이후 종칠의 지갑에는 현금 몇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월급날까지는 아직 열흘이 넘게 남아 있었죠. 커피를 끓여 마시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지원 사돈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저장해둔 번호. 종칠은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받지 말아야 하나? 결국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노종칠 대령님이시죠?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견례 때와 똑같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도착할 겁니다. 내용 증명? 그게 무슨 파혼 통보입니다.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칠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파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우편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종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상견례 당시의 발언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군번부터 말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당시 발언 원문. 해병 선배가 주면 독약이라도 받는 게 예의 음주 강요 발언. 한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교육 문제 인격 모욕 발언. 우리 집 오면 아침 점호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위협 발언.
종칠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문서로 정리되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이제야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녹음 파일 존재 확인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해당 녹음 파일은 법적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종칠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글자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이 흐릿해진 것인지, 손이 떨리는 것인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건가? 이게 꿈인가? 그는 일어서려다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건드렸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검은 액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종칠은 깨진 잔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치울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받아라. 아버지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허공에 울렸습니다. 종칠은 전화기를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종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그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종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종칠 대령님이십니까? 누구요? 국군방첩사령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령부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출두요? 무슨 일로요? 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지참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칠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진급의 기쁨, 대대장이 되었을 때의 자부심, 연대장이 되었을 때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식장 위에 놓인 훈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개의 훈장, 30년의 증거. 그는 훈장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가짜였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훈장을 손에 쥔 채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칠은 정복을 입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정복 차림. 거울 앞에 서서 계급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령, 연대장. 하지만 그 계급장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종칠은 용산의 국군방첩사령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마치 거대한 심판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3층의 조사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2명의 수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칠은 그 서류철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과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앉으세요, 노 대령님. 수사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종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조사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3년 전 훈련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둘째, 부대 운영비 관련 횡령 의혹입니다. 종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횡령.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3년 전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훈련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조사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종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물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지시 내용, 보고 체계. 모든 것이 꼼꼼하게 파헤쳐졌습니다. 당시 기온이 몇 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종칠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종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사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사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종칠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노 대령님, 내일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 발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부대 출입이 제한됩니다. 종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무정지, 대기 발령, 연대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은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거겠지. 대기 발령 정도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첩사 건물을 나서는 종칠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최악은 피한 것 같다는 작은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노 대령님,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임시 총회가 열렸는데요. 안타깝지만 회원 자격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종칠은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칠은 텅 빈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장식장 위의 훈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훈장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훈장을 모두 떼어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속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의 방첩사 청사 5층에서는 한지원 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종칠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긴급 체포영장 신청서.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방첩사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새벽 6시 종칠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칠고 급박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몽사몽간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경찰차 2대가 주차장에 멈춰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노종칠 대령님이시죠?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종칠은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울렸지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틀을 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협조해 주십시오.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칠은 현관에 서서 그들이 집 안을 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30년간 모은 표창장, 임명장, 사진들이 낯선 손에 의해 흩어졌습니다. 컴퓨터가 압수되었습니다. 정복이 걸린 옷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수사관의 손이 정복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보는 순간 종칠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내 정복이야. 내 삶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없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상자 3개 분량의 서류와 전자기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계급장을 달았던 손목에 복도로 나서는 순간 이웃 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중년 부부가 혀를 차며 바라보았습니다. 옆집 젊은 여자는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종칠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연대장이, 대령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이웃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종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복도 아닌 구겨진 잠옷차림, 수갑 찬 손, 축 처진 어깨, 핏기 없는 얼굴. 이게 정말 나인가? 거울 속의 남자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딱딱한 좌석에 앉자 등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관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첩사로 이송되어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횡령 관련 금융 자료가 테이블 위에 쌓였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이 제시되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서류, 종칠이 부대 운영비 중 일부를 빼돌린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좌는 누구 명의입니까? 그건 대답해 주십시오. 종칠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계좌는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걸어 철창 앞에 섰습니다. 종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철창 사이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저 복도를 다시 걸어나갈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종칠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방청석 한쪽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될 여자. 그녀는 종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관찰의 빛만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명숙이 호출되었습니다. 종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검찰 측 증인이라고 명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남편의 폭언, 권위주의, 그리고 알 수 없는 돈의 흐름. 남편이 가끔 저한테 모르는 통장을 보여주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비자금이라고요. 나중에 노후에 쓸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폭언 외에 물리적인 폭력도 있었습니까? 네.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종칠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30년을 함께한 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숨통을 끊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종칠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들어선 종칠은 좁은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하나, 변기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고 벽은 차가웠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끝이 이곳이었습니다. 연대장 집무실이 아니라 구치소 독방. 부하들의 경례가 아니라 교도관의 감시. 훈장이 아니라 수갑.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상견례?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 것입니다. 3년 전 그 훈련? 아니, 그보다도 전. 어쩌면 처음부터. 종칠은 일어나 벽 앞에 섰습니다. 손톱으로 벽에 무언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군번. 37기. 그것을 벽에 새기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난 대령이야. 그런데 네 번째 획을 긋다가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러진 손톱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의 방첩사 청사에서는 지원이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면 보고서. 그녀는 펜을 들어 결재란에 서명했습니다. 절차는 끝났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파면, 연금 삭감, 실형 2년.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종칠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둔탁하고 흐릿하게. 법정을 나서는 종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저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호송차에 올라타기 직전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노종칠 대령님. 종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원 건물 계단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단정한 차림, 차분한 표정. 한지원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종칠 앞에 멈춰선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상견례 때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는. 왜 이러십니까? 종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상견례 때 제가 실수를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종칠은 몸을 숙였습니다. 수갑찬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연대장이
대령이 여자 앞에서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원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종칠의 국어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것뿐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당신이 한 말들 기억하세요? 군번을 물었죠. 술을 강요했죠. 내 딸에게 한부모 가정이라고 모욕했죠. 종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지원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첩사 공문, 감사 재검토, 조사 착수. 그건 내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과거가 스스로 떠오른 거예요. 3년 전에 묻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당신이 밟아온 사람들의 기억이. 종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갑찬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심판한 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에요. 지원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종칠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호송차에 태워져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독방에 들어선 종칠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지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것뿐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빛이 독방 바닥에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종칠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빛이 닿는 곳은 따뜻할까? 그는 손을 뻗어 빛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빛은 움직여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칠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의 어느 공원에서는 지원과 예지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예지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예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이제 부르지 않을 거예요. 예지가 말했습니다. 지원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부를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벤치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 준호 씨한테서 연락 왔었어요. 예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역했대요. 지방에서 새로 시작한다고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괜찮을까요? 그 사람. 예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야.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예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대었습니다. 지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는 종칠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구름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독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뒤따라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구치소에서 이송된 종칠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하나. 비닐봉투 안에는 훈장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빨간 글씨로 증거물 번호 432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그 봉투를 집어들고 보관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수많은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빈 선반을 찾아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30년의 영광이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공원에서는 지원과 예지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낙엽 사이로 멀어져 갔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 종칠처럼 평생 쌓아온 권위가 단 한 번의 오만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보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나요? 권위를 앞세워 상대를 깔보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진 사람. 아니면 반대로 침묵으로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 세상에는 소리 없이 심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감정이 없고 변명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태도만을 기억하죠.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